11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오늘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과연 배임 혐의가 소명될지, 뇌물 혐의는 왜 빠진 건지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와 법적 쟁점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는 손준성 검사, 오늘은 김웅 의원이 공수처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고발 사주라는 것은 제가 보기엔 실체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윤석열 공수처입니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의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정치, 오늘은 대선 후보들 사이에 연대, 연합의 역사, 제3후보들이 등장하면서 한번 살펴봐야 될 주제가 됐습니다. 한상익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유튜브 홈페이지 게시판도 모두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에 신장식의 신장개업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 확인하실 수 있고요. 팟빵으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식들 푸짐하게 준비했습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밥상 들어갑니다. 옥석을 가리는 신장개업 뉴스 브리핑, 퇴근길 오늘의 뉴스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구민구 기자님하고는 하관 미팅을 어제 했고요. 그제 했고요. 우리 네, 이은지 기자님하고 하관 미팅을 네, 임경빈 작가는 뭐 자주 뵈서. 네, 저는 뭐 익숙한 하관이시죠? 네, 자, 오늘 소식이 많은데요. 먼저 모든 길은 지금 대장동과 고발사주로 통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동 4인방 중에서 김만배, 남욱, 정민용 나란히 3명. 저 회계사들은 다 빠지고 변호사 둘과 김만배 법조 출입기자, 이 3명에 대해서 영장 심사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김만배 씨가 오전에 영장 심사 받았고, 그다음에 오후에 남욱, 정민용 두 사람이 나란히 받았는데, 남욱, 정민용 씨는 뭐 별말이 없었는데 김만배 씨는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말들을 꽤 많이 하셨어요. 네. 어떤 얘기들을 했나요?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요. 저도 오늘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화천대유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께까지 한 4시간 가까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았는데요. 들어갈 때 또 나올 때 모두 다 취재진들 앞에서 이제 말을 했습니다. 김 씨는 일단 출석 전에는 그 공모사업 지침 변경을 유동규 본부장이 로비했다. 이것이 좀 배임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재명 지사는 최선의 행정을 한 거고 저희는 그분의 행정 지침을 보고 한 거다. 저희는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심사가 끝난 뒤에는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검찰이 공격하고 있는데 제가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 섰더라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심사장에서 녹취록 재생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김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저녁이나 밤에 나올 전망입니다. 네. 이게 이제 다만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해서 회계사들이 사실은 다 빠졌어요.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지금 전체 수사의 그림에서는 드러나고 있거든요. 뭐 어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정영학 회계사가 작성한 문건에서 중요 포인트로 짚었던 것이 이제 실제 그 공모 지침에 반영이 됐다라는 이제 보도도 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도, 그리고 혹은 이 대장동 지구 사업 이전에 위례 신도시 사업이나 이럴 때도 사실은 정영학 회계사가 굉장히 좀 주도적으로 사업 밑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정작 지금 정영학 회계사 본인에 대해서는 수사 진척이 없거나 뭐 이제 다른 어떤 보도들을 통해서는 과연 기소가 될 거냐까지도 지금 의심을 받고 있을 정도로 빠져 있다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검찰이 조금 더 그 내용을 좀 구체화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나오는 걸로는 결국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 중심으로만 수사가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피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수사가 진행이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영학 회계사는 2015년 대장동 관련해서 남욱 변호사가 구속됐다가 1심, 2심에서 무죄 판결 받았던 그 무렵에 그때 한번 사실 대장동 관련돼서 싹 한번 정리가 돼요. 판이 한번 밀려 나갑니다. 판이 한번 싹 소위 밀렸다가 1기, 2기의 교체 때죠. 예, 교체가 되는 그 시점에도 정영학 회계사는 자기가 진술서 써서 검찰에 내고 네. 뭐 이러면서 기소도 안 됐어요. 대단한. 그래서 네. 세 번째 이번에 또 그렇게 본인이 먼저 진술서 녹취록 내고 하면서 우선 구속은 면했는데 일단 영장이나 유동규의 기소 공소장이나 또 이번에 영장 내용을 보면 정영학 회계사가 공범이다라고 하는 네. 부분이 적시돼 있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 장시호 씨가 국정농단 사건대 특검 도움이다 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계속해서 검찰 뭔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예, 특검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처럼 정영학 회계사가 지금 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찰이 이번에 영장을 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여전히 너무 정영학 말만 쫓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그래서 김만배 씨도 오늘 이제 정영학 회계사가 구속영장에서 유일하게 빠진 것에 대해서 뭐 그건 검찰의 판단으로 뭐 남의 일에 내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다라고 그냥 중립적으로 답변을 하고 들어가셨어요.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정영학이 설계하고 축성한 성을 정영학과 그렇죠. 검찰이 공격하는데 내가 왜 방어하고 있냐. 주범은 정영학이다. 지금 그렇죠. 이런 얘기를 사실은 간접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영학 회계사의 말 이외에 여기 보니까 검찰이 제출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 지난 영장 심사 때 말고 그 영장 심사 때 나온 것 이외에 새로운 어떤 증거가 제시됐다라고 하는 것도 추측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뭐 검찰 수사 내용하고 보도 내용들을 좀 얼개를 맞춰 보면 아마 이제 검찰은 구체적인 돈의 흐름을 추가적으로 밝혀냈다기보다는 주로 화천대유의 내부 문서들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문서들을 이제 맞춰보는 식으로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천대유에서 나왔었던 그 먼저 작성된 문서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공모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됐다든지 어떤 이런 정황들을 추론을 해서 화천대유의 이제 관계자들과 유동규 당시 본부장이 일종의 이제 공모 관계가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배임을 성립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수사 이 모양새를 잡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배임이 성립 그 뭐 공모 관계라고 하더라도 뭐에 대한 공모냐가 관건일 텐데 즉 배임 혐의가 성립되는 핵심 전제 요건은 개발 이익이 예측 가능했냐 그 당시 시점에서 아니면 이거는 사후적인 결과에 불과한 거냐. 이게 관건으로 보여요. 그 관련해서 네. 예, 취재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맞습니다. 오늘 예. 영장실질 심사에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대장동 부지가 분당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 사업은 인허가나 지주 작업 관련 위험 부담이 거의 없고 또 개발 수요나 입지적 장점이 컸다. 미분양 위험이 없었기 때문에 땅값 상승이 쉽게 예상돼 김 씨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라 보고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김 씨 측은 PPT 발표와 139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통해서 당시 부동산 경기와 주택시장이 침체돼 있어서 막대한 개발 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 때문에 검찰의 전제가 틀려서 배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내용을 둘러싸고 사실은 이제 양쪽이 서로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충돌을 했었는데 성남시장을 지냈던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 당시 부동산 경기가 예측이 좀 쉽지 않았고 전반적으로는 침체 상태였기 때문에 향후에 2018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부동산 그 상승 이익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웠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보수적으로 우리가 성남시가 먼저 이제 개발 이익을 이제 확정해 놓는 것 쪽으로 이제 사업 방향을 맞췄다는 거였는데 이거는 사실은 좀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미래 예측을 두고 사업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거냐와 이제 연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제 김만배 씨의 주장이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부동산 이익을 확정하고 그거를 예측하는 어떤 경영의 이 판단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나 검찰이 범죄 혐의로 입증해낼 수 있을 거냐. 이게 좀 앞으로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하나는 유동규 씨가 당사자니까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유동규 씨가 배임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같이 공범이냐. 근데 유동규의 배임은 예측 가능했느냐 사후적 결과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 시점에서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건 이제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될 겁니다. 경영상 판단을 할 때 그 조건에서 최선의 원칙, 최선의 판단을 한 거냐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다들 이제 검찰이 이재명까지 안 가면 검찰은 의지가 없거나 실력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재명 시장과 관련해서는 하나는 소위 정책 결정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여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례를 떠올려 보시면 아는데 MB 때 자원외교 수조 원이 날아갔잖아요. 근데 배임죄로 기소하거나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못 잡았죠. 예. 왜냐하면 그것은 정책 결정이었다. 그래서 김만배 씨도 우리는 정책 결정에 따랐다. 시장의 방침이 그랬기 때문에 뭐 유동규에게 특별한 요청할 필요도 없었고 시장이 내놓은 그 설계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최선을 것이다. 다해서 정책에 따라 공모를 진행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검찰에서 이제 따져봐야 될 지점이 이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성남시가 개발 이익을 어떤 식으로 환수할 것인지를 이제 전체 큰 가이드라인을 내릴 수는 있는데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지침을 확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을 해나가는 구체성의 과정에는 화천대유 사람들이 개입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성남시장의 의지와 별개로 그 이후에 진행될 때도 충분히 개입할 여지가 있고 실제로 이제 정민용 변호사라든지 말하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안에 심어놓은 화천대유 측 인사들이 개입했을 개연성도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 네, 도계공의 언더커버는 정민용 변호사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두 개가 딱 붙어 있거나 분리돼 있거나를 정확하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유동규의 배임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유동규와 나머지 대장동 4인방이 공모 여부가 밝혀지느냐. 그렇죠. 이게 옆으로 보면 그렇고요. 위로 보면은 그러면은 유동규와 이 이재명 당시 시장이 공범이냐 또는 지시 묵인 방조가 있었냐, 법률상 책임이 있겠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제외하고 법률상 형사처벌받을 책임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다 쉽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유동규와 이재명 후보와 그 당시 시장과의 관계를 배임의 관계로 보기에는 배임의 공범 관계로 보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 굉장히 많죠. 꽤나 많을 것이다. 이건 뭐 판례나 지금까지 배임죄 법리에 따라서 보면 그렇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오늘 그 영장 내용이 공개된 걸 보면서도 특히 의문이 들었던 게 이 검찰 수사가 숫자에 대한 추적, 계좌에 대한 추적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순점이라고 보였던 게 당시에 이제 배임의 혐의로 잡고 있던 그 검찰 측의 액수가 최소 651억 원인데 지금 유동규 씨한테 이제 가려고 했었다는 뇌물의 액수가 700억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를 속여 먹어서 챙길 수 있는 이득보다 더 많은 돈을 유동규 본부장한테 주려고 했다는 셈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추정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일단 그 검찰이 굉장히 좀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예상컨대 지금 이대로 가면 공수처도 그렇고 공수처 고발사주도 그렇고 이 대장동 건도 그렇고 11월 중에 기소는 되지만 1심 판결은 내년 나올 수 있는 대선이 지난 다음에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 동계 휴전기라고 그래서 재판부가 또 싹 다 바뀌어요 한번. 그러면은 다 갱신해야 되고요. 그렇죠. 안 그래도 법원 기자들도 이게 2월 현재 양철한 부장 판사가 맡았는데 내년 2월에 좀 만약에 겁니다. 바뀌게 되면은 다시 갱신을 해야 다시 된다고. 봐야 되는. 네, 다시 봐야 됩니다. 기록을. 갱신한다고 하는데요. 다시 봐야 되고 결국은 1심 판결 자체가 3월 9일 이후에 나올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헬마가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러나 공모 과정이나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정민용 변호사가 언더커버로 보이는데를 비롯하여 공사 내부에서 배임이나 뇌물을 받고 어떤 대가성 어떤 행위를 했을 개연성은 꽤 존재하거든요. 관련해서 유동규 2차 공소장에 당시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경쟁업체 두 곳에 0점을 부여했다. 대신 화천대유는 만점 부여했다. 이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편파적 심사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검찰이 유동규 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 2차 공소장에는 2015년 3월 그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당시에 심사위원들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을 위반해서 약 2개 항목에서 경쟁업체 두 곳에 0점을 부여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차 공소장은요. 당시 아까 말씀하셨던 정민용 변호사와 개발사업 1팀 김문기 씨가 편파적인 심사를 했던 과정을 자세히 적시를 해놨는데요. 이제 이들은 20점 항목인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그리고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 계획 등 2개의 평가 항목에서 메리츠 종합금융 그리고 산업은행 컨소시엄에 0점을 줬고 그 반면에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엔 만점인 A를 줬습니다. 근데 이 공모지침서 평가 방법 기준에 따르면 사업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평가 분야의 내용이 누락될 경우에만 0점 처리를 해야 되는데 두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써냈기 때문에 0점을 받을 일이 없고 적어도 만점의 80%인 B를 줬어야 되는데 0점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제 이들 5명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공모지침, 사업협약, 주주협약, 배당이익 전반에 걸쳐서 배임 행위를 구성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거는 이제 어쨌든 영장에 적시된 사실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변론을 또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는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들어가면서 묵묵부답. 아직 안 끝난 거죠? 끝났습니까? 영장실질심사? 아직 안 끝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묵묵부답하고 있고요. 김만배 씨 성남시의원 상대로도 활발한 로비 작업을 했고 신병 확보단연대로 관련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뇌물에 대한 수사 그리고 키넨파트너스로부터 들어오거나 했던 돈의 흐름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왜 곽상도는 조사를 안 하지? 곽상도 의원은 왜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거의 유일하게 제대로 계좌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요.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상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이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늘 보니까 오늘 이제 기자님도 현장에서 보셨겠지만 화천대유 관련 인사들이 지난 영장 심사를 출석할 때나 혹은 그 동안에 이제 수사를 위해서 이제 검찰을 들락날락 하던 당시랑은 표정이 좀 상당히 좀 달라졌다는 느낌을 좀 받긴 했습니다. 요즘 긴장감이 높아졌다. 네, 검찰 수사에서 구체적인 이제 자료라든지 문서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조금 긴장하는 것 같은 분위기는 좀 읽혔다. 그 정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장 취재에서 특이한 분위기나 특이한 사건 같은 건 따로 없었나요? 근데 말씀을 듣고 보니 오늘 좀 더 심각했던 것 같긴 한데 맨 첫 번째 출석 때 굉장히 여유롭다. 역시 기자 출신 농담도 하고 그때 굉장히 여유로웠는데 오늘은 좀 그러지 않으셨고 생각보다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남욱 등은 이제 거의 말을 안 하고 들어갔는데 본인은 어쨌든 언론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좀 많이 한 거잖아요. 정영학이 성축한 성이나 이런 얘기도 하고 해서 좀 위기의식을 느낀 게 아닌가. 지금 본인이 이 판에서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 있다는 걸 점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오늘은 묵묵부답으로 들락날락 나올 때도 묵묵부답일지는 전에는 굉장히 여유 있었잖아요. 기자분들한테 커피 한잔 하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전혀 아예 대답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자, 어제는 손준성, 오늘은 김웅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김웅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을 해서 이분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갔어요.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떤 그리고 말들이 그렇게 많이 사진도 너무 했는지. 예쁘게 찍히신 게 뒤에
그 노란색 단풍을 배경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네, 있는. 그래서 저희 기자들끼리 저게 과연 피의자 신분으로 온 건지 화보를 찍으러 온 건지 뭐 이런 말도 있었는데요. 네, 오늘 이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서 이번 수사는 선거 개입 사건이다.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라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정작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김 의원의 당시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취재진들에게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처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맞춰 소환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인 손준성 검사의 체포영장 기각 후 사흘 만에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죠. 이를 두고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수사인지 아니면 공수처를 이용한 선거 개입 사건인지 모르겠다. 이에 단호히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는 모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요.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하라는 취지의 발언이 뭐냐, 또 고발장을 누구에게 받았느냐, 이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의 핵심, 이 발언의 핵심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것은 정치 수사야. 그렇죠.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김웅 의원의 인터뷰를 보다 보면 저도 이제 그 우리 신 주인장님처럼 한숨이 푹푹 쉬어졌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논리 고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러 차례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대목이었어요. 본인이 이제 대검에 그 고발장 제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대목을 설명을 하면서 뭐 본인이 대검에 잘 이야기해두겠다고 제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그거를 대검에서 받았다면은 왜 대검의 얘기를 잘해줍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별로 상관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고발장을 받았다고 해서 그걸 대검에서 고발장 접수하는 민원실 사람이 그걸 알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따로 별개로 얘기를 해놔야 말하자면 녹취록 내용에서도 김웅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림이 좋게 나올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잘 받아줄 수가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을 좀 논리 고개를 통해서 약간 물타기를 하려는 듯한, 중요한 사실관계는 피해가면서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논리 고개를 하는, 이게 과연 이제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어떤 태도인가 하는 좀 회의감이 저도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정치 수사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야당 탄압이다 하고 외치고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법조계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제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정치인이 다 됐구나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정치인을 너무 비하하시는 게 아닙니까? 아니 저는 약간 그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어제 손준성 검사 그리고 오늘 김웅 검사를 보면서 이 법 기술자들이 어떻게 하면 법을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사실상 국민들 앞에서 시연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휴대폰 바꿔버려라. 휴대폰을 만약에 검찰이 확보했다면 비밀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라. 혹은 뭐라고 질문을 받으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라. 이거를 사실상 지금 국민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저런 기술을 익히라고 우리가 검사로서의 김웅이나 손준성한테 세금을 들여서 녹을 줬던 게 아닌데 지금 공직자로서의 충분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네. 자, 요 관련해서는요. 잠시 후에 7시에 조성은 공익제보자 모시고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성은 씨가 김웅 의원에게 인생이 불쌍한 지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김웅의 인생은 불쌍한 지경에 이르렀는지 조성은 씨 모시고 이따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거 보고 저도 또 이래도 되나? 홍어준표 논란이 있었습니다. 서민 씨 유튜브 썸네일에 홍어준표를 씹었다. 윤석열을 위해 오늘 홍어준표를 씹었다. 뭐 네, 이런. 그런 썸네일을 사실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윤석열 총장을 이제 공개 지지를 했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됐는데요. 앞서서 개 사과 논란에서도 이제 호남 비하 발언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민 당국대의대 교수는 이제 윤 전 총장 지지 영상의 썸네일 화면에 홍어준표 단어를 써서 호남 비하 발언에 휩싸이자 썸네일에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지만 결국엔 제 책임이라면서 사과하고 유튜브를 중단했습니다. 이거 똑같지 않아요? 개사과 때 윤석열 후보가 내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내가 책임진다. 근데 사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튜버로서의 생활을 2년 가까이 해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는데
유튜브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그게 먹방이든 혹은 이제 제작 영상이든지 간에 처음부터 같이 하는 총괄적인 기획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어제 이제 서민 교수처럼 먹방을 한다면 오늘 먹으면서 이야기할 주제는 뭔지 그리고 그 주제와 연관해서 사람들이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음식은 뭘로 선정을 할지 그럼 제목은 어떻게 정할지 그리고 썸네일은 어떻게 만들지 이거를 사실 종합적으로 같이 기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면서 홍어를 선정하겠다. 홍어를 먹겠다라고 선정을 했을 때는 굉장히 소위 말하는 일배적인 그 인터넷 밈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뚜렷합니다. 기획 의도가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방 소재로 홍준표와 홍어를 선정했을 섞어서. 때부터 이미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이제 썸네일에 잘못 사용을 했다는 데 그치지 않고 애초에 기획부터가 잘못됐다. 그걸 반성을 해야 되는데 썸네일에만 한정시켜서 내가 만들지는 않았다는 식의 변명이 과연 제대로 된 어떤 사과의 태도가 될 수 있는지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입니다. 네, 이거는 유튜브 전문가의 심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는 또 얘기가 좀 계속해서 뭔가 물밑에서 개사과, 식용견, 반려견, 그다음에 이 홍어준표 얘기까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빗장을 열기 쉽지 않게 만드는 실수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위드 코로나 이후에 사흘째인데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이 위드 코로나가 1일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저희도 오늘 이제 마스크를 벗고 있는데 하관 미팅 하고 있습니다. 하관 미팅 하고 있는데 그 여파가 미치기도 전인 3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2,6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역대 네 번째 많은 확진자 규모고 또 9월 30일 이후 34일 만에 2,500명 이상을 기록한 건데요. 네. 전날과 비교하면 1,078명이 폭증한 겁니다. 네. 또 지난 주말에 많은 인파가 몰렸던 할로윈데이의 여파도 반영이 안 된 건데 벌써 이래서 다음 주에는 3,000명 이상의 확진자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뭐 어쩔 걱정할 수 만한 없는데. 대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늘어날 거라는 게 이제 방역 당국의 걱정이긴 한데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바뀐 기준 그러니까 이제 발표 내용도 사실은 기준이 약간 바뀌어서 사망자와 위중증자 중심으로 이제 브리핑이 이루어지는데요. 네. 사망자는 어제 신규 사망자가 18명 그리고 재원 그러니까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가 378명이라서 기존의 어떤 흐름상으로는 확 늘어나지는 않은 추세이긴 합니다. 아마도 이제 백신의 효과일 텐데. 그래서 이제 중환자 병동의 가동률이 46.1%라서 75% 기준에는 아직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음 주까지 할로윈 여파까지를 보고 나서 방역 당국이 또 이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여줄지 그것도 좀 같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소수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요소수 문제가 얼마나 다 심각한지는 알고 있으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이거 오늘 좀 깊이 좀 들여다봤는데 그래서 전문가분하고도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취재를 좀 해봤어요. 지금 워낙에 중국에서 요소 자체를 수출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이 이제 뭐 재료를 가져와서 수급을 원활하게 만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고민한다면 실제로 SCR 장치라고 해가지고 저감 장치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을 바꾸는 방식.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요소수가 주입이 안 되더라도 차에 시동이 걸릴 수 있게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조심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환경부 입장에서는 그게 기존의 어떤 국제적인 흐름과 정반대로 움직이는 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걸 풀어주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면서 최대한 요소수를 확보해 보겠다는 게 현재까지의 환경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이 많은데요. 예, 우리 정부에서 좀 뭐 임시 대책 그리고 중장기 대책을 같이 마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까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남욱, 정민용 세 사람이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는 두 번째, 나머지 두 사람은 처음으로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관련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검사 출신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선희 변호사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꼭 스튜디오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재판 일정이 있고 하면 어쩔 수 없긴 합니다. 예, 그래도 뭐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이 세 사람, 유동규 씨는 이미 뇌물 혐의로
구속이 네. 됐고 그다음에 추가로 기소가 됐고 추가로 배임 혐의까지 해서 추가 기소가 됐는데 김만배, 정민용, 남욱 이 세 사람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는 뇌물 공여와 배임죄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정리가 됐고요. 네. 정민용 변호사는 뇌물을 받은 수뢰죄하고 배임죄로 구속영장 범죄 사실이 정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세 명의 공통점은 일단은 배임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유동규 씨도 이 같은 내용으로 배임죄로 추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오늘의 쟁점은 좀 배임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느냐. 정민용 변호사는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취업을 해서 그 안에서 역할을 했던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유동규 씨도 당시 본부장이었고, 김만배, 남욱, 정영학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역할과 관계를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검찰은 이 사람들을 모두 이제 배임의 공범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무원 신분이 있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정민용 변호사 부분은 네, 그 뇌물을 받았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김만배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특혜에 대한 대가로 700억을 주기로 약속하고 네. 실제로 회사 돈을 빼돌려서 5억 원을 주었다는 내용이고요. 이제 남욱 변호사는 이 화천대유에서 실무를 하면서 실무를 하고 부족한 돈을 모아오면서 정민용 변호사와 소통을 해서 그 회사 자금을 빙자해서 돈을 모은 남욱 변호사가 모은 돈을 정민용 변호사에게 돈을 35억 원 뇌물로 줬다는 내용이고요. 정민용 변호사는 반대로 이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부에 있으니까 대장동 사업자 심사에 직접 위원으로 참여해서 직접 참가해서 편의를 봐주고 뇌물을 받고 한편으로는 이게 화천대유가 이 사업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지침서 같은 걸 바꿔줬다 이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결과적으로 유동규 씨의 배임죄, 유동규 정민용의 배임죄가 인정이 돼야 다른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남욱이나 김만배, 정영학의 배임죄 공범이 성립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소위 윗선이라고 하는 이재명 후보와의 공범 여부 이런 게 판단이 될 텐데 배임죄, 유동규 씨 배임죄 이게 성립 가능해 보이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배임죄가 어떤 범죄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배임죄라는 거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는 유동규, 정민용 이렇게 되겠죠. 타인의 그렇죠.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이 일을 잘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서 제3자나 자신이 제3자 이익을 가져가고 그 본인,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성남시에게 피해를 입히면, 손해를 입히면 배임죄가 될 텐데요. 네. 배임죄가 어려운 이유는 이렇게 말로 하면 좀 쉬워 보이지만 흔히 말하는 경영상 판단,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는 결과적으로 손해가 나게 하는 것만으로는 배임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경영 판단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되죠. 예. 게다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과실이나 무능력으로 실수를 해서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손해가 그렇죠. 나게. 이것도 배임이 아니라고 예. 보고 있어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경위나 사업의 내용, 그리고 경제적 상황, 그리고 손실 발생을 할 수 있는 개연성, 그리고 이익을 획득할 수 있는 개연성 같은 걸 전체적으로 보고 거기에서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유동규와 정민용 한 행위가 무엇이냐 이거죠. 그럼 화천대유가 이 사업에 대장동 사업에서 잘 자기네가 사업을 가져가고 이익을 날 수 있도록 공모 지침서를 화천대유에게 유리하게 작성해 주었다. 하나.
그리고 우선 협상자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경쟁자가 있을 때 화천대유가 당선되게 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당선될 수 있게 만들어줬다. 심사 과정을 유리하게 평가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해주어서 당선되게 했다. 요 내용이 들어갔고 네. 이 공모지침서 관련해서는 지금 화천대유에서 원했던 정영학 회계사가 원했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공모지침서의 내용이 실제로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그대로 똑같이 반영됐다는 게 입증이 되고 네. 평가 과정에서 다른 때와 다른 평가 기준과 방법이 이용됐다는 게 입증이 되면 배임죄가 가능하다고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은 됩니다. 네,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작성을 해주고 공모 과정, 심사 과정에서 또 유리하게 점수를 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 남는 게 구체적 협약 내용에서 이익이 예측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이 아주 민간 사업자가 많이 나는 게 예측 가능했다.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이익이 많이 났지만 그 당시에는 예측 불가능했다. 이런 구체적인 협약 내용도 화천대유 쪽에 유리하게 했느냐 아마 세 가지 정도를 다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의 경제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평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성남시에게 손해 발생이 그 당시에 명확하게 예측이 됐는지가 그 개연성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가 어려운데 흔히 저희가 배임죄 판단할 때 은행 담당 대출 직원이 네. 돈을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단순히 대출 업무를 해줬다. 이거 갖고는 배임은 안 되지만 못 갚을 것으로 뻔히 알면서 상당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대출하면 배임죄 성립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당시의 사회 경제적 특히 부동산 관련한 상황들에서 이것이 성남시에게 명백하게 좀 손해가 날 거라고 충분히 개연성 있게 측정이 됐다.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배임죄가 성립이 가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김만배 씨가 그 당시의 경제 상황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139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가지고 PPT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측할 수 없었다. 그 당시 부동산 상황을.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보수 언론이나 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게 유동규 씨가 만약 배임죄가 입증이 된다고 한다면 배임죄가 성립이 된다면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임죄 공범이 될 거냐라는 게 또 그 다음 관심사일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뭘 봐야 됩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제 아예 명백하게 네.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연락이나 지시 사항이 명백하게 나왔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거가 없는 것으로는 일단은 보이고. 네. 그렇다고 하면 당시에 유동규가 이게 배임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성립한다고 전제를 하면요. 네네. 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그 정보들이 그렇게 갖고 이렇게 판단하도록 최소한 이재명 후보가 지시가 아니어도 동의를 하고 그 판단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또 뭔가 역할을 해야지 배임죄 공범도 되거든요. 네네. 네. 근데 지금 보통 이런 행정기관도 그렇지만 회사에서도 실무선에서 서류를 배임행위를 하면서도 서류를 정리하거나 정책 판단 최종 판단자에게 결제 과정에서 자료를 부정확하게 준다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최종 판단자가 결정은 하는데 네. 그 내용을 상당히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다 알기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일지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사실로 보고를 하고 이 정보들이 어느 선까지 공유가 되어서 이러한 정책 결정이 나왔는지가 수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은 드는데. 네. 사실 지금에서 성남시 정도의 규모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 본다면 네. 수사와 입증이
그 실체를 밝혀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내부 사정과 무관하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그 동의를 했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그 유동규의 배임죄가 그 성립되기 위해서 공모지침서를 유리하게 작성하고 공모 과정에서 이 점수를 높이 주고 화천대유에 그 다음에 충분히 민간 사업자에게 그 돈이 수익이 많이 날 걸 뻔히 알면서도 성남시가 손해를 보도록 이렇게 하는 협약 내용까지 이게 전부 다 유동규가 알면서도 화천대유에 몰아줬어야지 되는 건데 이러한 사실을 이재명 후보가 다 알고 최소한 동의를 해줬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그게 최소한인 거죠. 예, 그게 최소한인 거죠. 네. 그렇게 해야 뭐 공모 여부를 또는 공범 여부를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경험상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은행 예를 들기도 했지만 네네. 사실은 실무진이 평가 자료를 업무에 하는 형식에 맞춰서 평가 자료를 만들고 내부 심사 기준은 사실은 장이 일일이 개입해서 왜 심사했는지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내용들이 보고가 됐는지 여부도 굉장히 불투명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죠. 또는 유동규 씨나 정민용 씨에게 이 배임죄가 얼마큼 입증되게 검찰이 수사했는지도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예. 사실 배임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손해가 날지 안 날지를 몰랐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고의가 떨어지기 때문에 배임죄에 굉장히 입증이 어려운, 보통은 이제 수사도 굉장히 어렵고 입증도 어렵다고 하는데 네. 이 사건도 이걸 좀 그 부분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배임죄 그 올인을 하면서 사실 최근에 검찰이 곽상도 의원, 박영수 변호사 등등 해서 50억 클럽 7명에 대해서는 뭐 뇌물혐의가 영장 청구 사유에서 누락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배임을 우리 예전에 유동규 씨 구속영장 때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배임이 들어갔다가 기소는 할 때는 1차 기소 때는 빠졌고 이번에 그랬죠. 추가 기소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재판이 시작되니까. 네. 그래서 배임죄의 수사에 전력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니까 뭐 이제 뇌물 5억 원에 관련해 수표 추적도 많이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뭐 지금의 수사 인력상 배임죄 입증에 최선 이렇게 주력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 이 50억 클럽에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가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영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추가 기소가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사건 재판이 본격화하기 전에 좀 빠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이 처음에 50억 곽상도 이렇게 해갖고 탁 국민들이 인지한 이후에 추가적인 뭔가 수사 결과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거 왜 안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뭐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 이런 궁금증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요. 네. 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최서원 씨, 그 개명전 최순실 씨죠. 변호사인 이경재 변호사가 2015년부터 화천대유 고문을 했다. 이거 수사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서 뭔가 나올 개연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사 필요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지금 이 당시에 화천대유 고문한 고문 변호사의 면면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화려하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경재 변호사가 그 경력이 화려하지 않아요. 그분들에 비하면. 오히려 묻히는. 그리고 좀 독특하게도 남욱 변호사가 구속돼서 재판을 무죄를 받긴 했지만 구속을 했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의 강찬호 변호사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고문 변호사들을 왜 어떻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실제로 어떤 이유로 고문 변호사 역할까지 이렇게 꾸린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화천대유에 오늘 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나 아니면 정혁 회계사 쪽에서 좀 명백하게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이게 네. 보통의 기업의 고문하는 방식과 너무 다르고, 그렇죠. 예, 너무 다르고 많고 화려한 경력의 이런 고문 변호사들이 왜 필요했는지는 본인들이 알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수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로 보이고, 네. 이게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지점은 명백하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네. 정상적인 법률적 고문이 아니라 네. 이것을 이런 인적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서 다른 뇌물이나 유리하게 공무원들이나 뒷선에 누군가 힘이 있는 누군가와 닿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국민적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것에 알겠습니다.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네네. 자, 오늘 저녁이나 밤늦게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 좀 잘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선희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 네이션 스트래티지, 두 국민 전략입니다. 이 전략의 원조는 1980년대 내내 영국 사회를 갈등과 투쟁으로 몰아넣은 대처 총리입니다. 대처는 영국병의 원인이 무능하고 일하지 않는 노동자 연금 생활자들에게 있다고 하고, 이들에게는 가혹한 정리해고와 예산 삭감을, 중산층에게는 정부 소유 주택 분양이라는 이익을 쥐어줬습니다. 국민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정권의 협조적인 국민에게는 당근을, 반대하는 국민에게는 채찍을 사용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이를 통치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국민 이간질 전략입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한 통치 전략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대선 출마 하루 전 문재인 대통령을 따르다 좀비가 된 국민을 안철수 백신이 정상인으로 돌려놓는다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열혈 지지자인 서민 단국대 교수는 윤석열을 위해 홍어준표 씹다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시시때때로 경제위기가 단지 2, 3%도 안 되는 강성노조, 귀족노조의 폐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의 고가는 시민단체 전용 ATM기로 전락해갔다며 민간 보조금 또는 민간 위탁금 형태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 지원이 이루어진 데 대해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라고 비판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시민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를, 호남을, 노조를, 시민사회단체를 교화의 대상이거나 적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이익을 위해 공동체의 분열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전형적인 두 국민 전략입니다. 비열하다. 신장식의 오늘이었습니다.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 중인 공수처가 어제 손준성 검사, 오늘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의 공수처 출석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좀 유의미한 수사가 이루어졌을지, 사실 공수처에 들어가면서 했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유의미한 진술이 나왔을 것 같지는 않다. 기억나지 않는데 야당 탄압이다. 기억나지 않는데 정치 수사다. 기억나지 않지만 공수처는 윤석열 수사처가 됐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셨어요. 자, 어제 오늘 이 모습, 이분은 어떻게 봤을지 궁금합니다. 공익제보자, 공익신고자 조성은 올마이티 미디어 대표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성은입니다. 네. 자, 별 진술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훨씬 잘 아시겠지만 네. 이게 뭐 진술을 안 한다고 죄가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증이 있기 때문에 네. 진술을 하지 않는다고 죄가 갑자기 네. 모든 죄가 사하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또 그런 태도들에서 강제 수사 필요성을 더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네네. 네. 오늘 보니까 김웅 의원에 대해서 인생이 불쌍한 지경이다라고 쓴소리로 맞대응하셨는데 어떻게 하다가 왜 이분의 인생이 불쌍한 지경이 됐습니까? 사실 제가 이 사건을 공익신고, 공익제보를 하고자 했던 그 목적은 어떤 특정 관련인들을 망신을 주거나 네.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 이 사건이 저도 뭐 검찰 대검 당시 이제 범정 과장이었던 사람이 법정 선거 기간 안에 이제 그 고발장까지 보내고 고발 사주를 했다라는 이 내용들이 굉장히 위중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제보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김웅 의원, 현재 의원은 경솔했던 부분들 혹은 자신의 부분을 빨리 뉘우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책임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사실 지금 벌써 2달이 되어 가는데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들을 저는 그분이 굉장히 정치 초단으로 봐요. 초단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정쟁화 시키려고 하고. 오늘은 굉장히 정쟁의 의도가 강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점이 오잖아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전부 자신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정쟁을 끌고 온다. 뭐 이 정도로밖에 비춰지지 않는다면 굉장히 실패한 전략이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과 대중한테 비춰질 때는 이분의 이미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었고 그렇죠. 예.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사건과 관련해서도 이분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인격적 비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자제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자신이 늦추고 해서 겨우 출석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 진술의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언론 앞에서의 모습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심지어 공수처도 볼 거고 또 이 모습들은 나중에 판사들도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분이 의도하고자 하는 거는 자신의 면책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분의 이 모든 것까지 이제 부정당할 수 있다. 굉장히 어리석은 발언과 이제 행동, 태도를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좀 연민도 느껴졌습니다. 네, 연민도 느껴졌다. 사실 지금까지 뭐 검사 내전의 작가로 정의로운 검사 이미지로. 검사, 생활형 검사 뭐 그런 이미지에다가 뭐 출마하자마자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름 어떤 새로운 정치에 대한 기대주였는데 그렇죠. 지금의 태도는 더 이상 미래가 없는 모습이라서 연민이 느껴졌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뭐 저도 당무를 할 때 어떤 뭐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숨길 수 있는 한계가 온다. 숨길 수 없다면 숨기지 말아라. 그리고 사과할 일이 있으면 가장 먼저 빨리 사과하고 가장 많이 사과를 하셔야 된다라고 늘 이런 조언을 했거든요. 저는. 그게 아마 그분에게 가장 이롭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오늘 이렇게 출석하는 날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셔서 굉장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인들도 실망을 했을 거고 일반 국민들 중에 그 정의로운 검사, 글 잘 쓰던 그 검사를 기억하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 오늘 보니까 아주경제에서 단독 그 미수 그친 고발사주 손준성 보냄 자료 수사 보고서에 왜 있나라고 하는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하자면 이 다른 사건에 쓰여질 증거 자료가 손준성 보냄 표시를 달고 꼬리표를 달고 우리 조성은 대표한테까지 왔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이제 4월 3일 날 이제 저에게 손준성 보냄으로 왔던 88장의 그 페이스북 캡처 자료들이 증거 자료로 제출을 해라라고 이제 그 지시가 왔던 그 자료들이 사실 제가 고발장을 접수를 하지도 않을 뿐더러 당내 전달을 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아마 수사처에는 제가 확인이 됐을 겁니다. 그 자료들이 4월 3일 날 같은 날 그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 아니면 남부지검 아니 위험하대요 했던 그 남부지검에 2020년 4월 3일 날 MBC를 고소 접수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재판 진행 중에 검사 측 이제 제공 자료들이라든지 아니 그리고 4월 후반기에 어떤 또 뭐 단체인가 봐요. 시민 단체가 이제 제보자 X를 고소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건의 검찰 증거도 제가 드랍을 시켜서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그 페북 캡처본들이 동일한 이미징과 사이즈가 제출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고발 사주가 그렇죠. 있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뭐 정황상 지금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는 있지만 적어도 증거 돌려막기가 있었지 않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4월 3일 날 우리 조성은 대표가 김웅 의원으로부터 손준성 보냄 꼬리표를 달고 받은 페북 캡처 사진이 네. 다른 사건의 네. 증거로 제출이 돼 있더라. 그렇죠. 근데 그 증거를 제출한 사람들은 검찰이 아니라 다른 뭐 다른 시민사회 단체라든지 이런 데가 MBC 등을 고발할 때 똑같은 사진이 우리 조성은 대표는 그 사진을 받아서 네. 고발장을 당에다가 전달을 하지 않았는데 그 증거가 다른 시민사회 단체가 MBC 등을 고발할 때 똑같이 사용을 해서 네. 법정에 현출이 됐다. 네. 이런 근데 거죠? 이게 제출이 고소인 제출일 수도 있고 예. 검찰이 수사로 확보한 자료일 수도 있다. 있지만 예. 이 자료가 그 이후에 네. 캡처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좋아요 숫자라든지 댓글 숫자라든지 캡처 시간이 동일하고요. 네. 하나 더는 이 제보자 X 관련한 이제 예. 기사가 네. 4월 3일 날 나오고 하는 바람에 이 제보자께서 제보자 X 이분께서 비공개로 돌리거나 네. 관련 저한테 갖고 있던 그 자료들도 지금 삭제가 돼서 확인이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캡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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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아주경제 단독으로 김태현 기자가 보도한 건데 이게 네. 아마도 뭐 우리 조성은 대표가 제공한 자료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그 유튜브 보시면 자 이번 주말에는 유시민 작가님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유튜브 왼쪽에 보이는 게 예,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날짜나 댓글 2개, 좋아요 개수, 공유 1회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날 캡처한 건데 하나는 조성은 대표가 4월 3일 날 손준성 보냄 꼬리표를 단 거를 네. 김웅 의원한테 받은 거고 하나는 법정에 나온 거예요. 네. 말하자면 동일한 시간대 같은 피고소인의 대상으로 같은 피고소인인 MBC를 대상으로 네. 해서 똑같은 증거가 제출이 됐다. 별건 같은 날 캡처한 네, 별건 다른 사건인데. 사건에.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고발 사주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추정해 볼 수 있는 증거가 지금 제출돼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예. 그리고 하나 더가 이제 저에게 오전에 지금 진술하러 들어가셨던 김웅 의원께서 네.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대요라고 했던 그 남부지검이잖아요. 네네. 근데 네. 이제 MBC가 보통 MBC 상대로 고소를 하면 관할이 서부지검입니다. 예, 서부입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은 남부지검에 내요. 네, 남부지검에. 그리고 방송금지 가처분은 또 서부지법에 냅니다. 네네. 그러니까 관할이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네. 굳이 남부지검에 내고 관할에 관한 의견도 냅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의아하죠. 그리고 이 사건 뒷단에 조금 스토리가 복잡한데요. 네. 그건 좀 정리를 해서 제가 네. 이제 SNS에 공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 뒷단에 네. 또 다른 네. 사건이 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중요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경제에서 김태현 기자가 단독 보도를 오늘 11월 3일자 03시 새벽에 올렸네요. 이 기사를. 네. 새벽에 올린 기사인데 아직 많은 분들이 이 기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에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자, 똑같은 4월 3일 날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를 네. 해드릴게요. 4월 3일 날 손준성 보냄 꼬리표를 단 유튜브 캡처 자료 여기 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제보자 X입니다. 제보자 X 지모 씨라고 하는 제보자 X 검언 유착 사건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이분의 페이스북을 캡처한 증거 자료를 김웅 의원으로부터 우리 조성은 대표가 받았어요. 손준성 보낸 꼬리표가 달린 걸. 근데 이거를 조성은 대표는 어디도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어요. 당에도 안 보냈어요. 근데 이것과 똑같은 캡처 자료가 남부지검의 시민사회단체가 MBC를 고발하는데 그 사건에서 현출이 됐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증거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제보자 X의 유튜브 제보자 X의 페이스북 캡처 동일한 걸로 봐요. 댓글 숫자, 공유 개수, 캡처한 시간이 똑같습니다. 3월 24일 오후 8시 47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조성은 씨한테만 보내진 게 아니라 그 시민사회단체에도 네. 보내졌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네. 거기서 고소인이 증거로 저처럼 첨부를 하라고 해서 첨부를 해서 한 건지 아니면 검찰 측에서 본인의 수사의 결과로 증거를 제출한 증거 목록에 검찰 측 증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소인이 고소고발 그 시민 MBC를 고소고발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이걸 똑같은 걸 냈다면 고발 사주의 짙은 정황이 보이는 거고요. 만약 검찰에서 이거를 똑같은 거를 검찰 측에서 증거로 냈다면 조성은 씨한테 온 이 캡처 자료가 검찰로부터 나왔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부적절한 불가능한, 증거 돌려막기입니다. 그렇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인 거죠. 정상적이지 않고 부적절한 증거 돌려막기가 된다. 네. 그래서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남부지검을 제가 당시 남부지검을 조금 집중을 하는 게 이 대검찰청 지금 감찰부도 감찰하시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때 이제 그 검언유착 사건에서 이동재 씨가 그러니까 VIK 이철 대표에게 협박을 했던 내용 중에 그 남부지검에서 혹독하게 수사할 거다라는 그 남부지검의 남부지검장과 이 남부지검 아니면 위험하답니다 하는 그 남부지검장과 이 사건이 고소 접수가 되고 기소가 되는 그 남부지검장과 동일한 분이시고요. 그분이 계신 곳이 현재 모 캠프십니다. 그래서 누군지 아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떤 특정한 분에 대해서 뭐 또 의혹을 제기한다기보다는 이때 도대체 남부지검에서 어떤 형태의 수사와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지 현재 남부지검장이 심재철 지금은 심재철 검사장이죠. 그분이 책임 있게 또 자체 감찰을 좀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부지검이 사실은 그 영등포에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 수사 많이 영등포와 하죠. 관할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융사건 수사 굉장히 많이 합니다. 권력과 금력을 전부 다 수사하는 곳인데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다음에는 남부지검이 제일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부지검장이 지금 조성은 대표는 남부지검장 현재 심재철 지검장이 당시 남부지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2020년 4월 당시 2020년 4월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살펴볼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자, 사실은 이 사건은 고발 사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고발 사주가 연동돼 있는 것은 검언유착 사건. 그렇죠. 그리고 징계 방해. 방해. 감찰 방해. 그다음에 수사 방해. 이거는 이제 한동훈 씨에 대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 방해, 수사 방해. 이게 전부 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다음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는 무슨 일도 했냐면 판사 사찰 문건도 작성을 했어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당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던 성상욱 검사는 이 고발 사주 사건에서 4월 3일 날 제보자 X의 실명 판결문을 4월 3일 날 검색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저는 매우 궁금하고 우리 조성은 대표도 이거는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사실은 앞뒤 사건을 연결을 해서 봐야 된다. 뭐뭐뭐를 연결해서 봐야 되는지 소개해 주시면 오늘 시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저에게 왔던 이 고발장은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접수만 하면 알아서 수사해 줄 거다라는 거의 이미 완성되어서 저에게 접수 행위만 하는 그것만 있었기 때문에 고발장 전달 사건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밀키트 고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밀키트 고발장입니다.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접수만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래서 이 앞단에 저희가 이제 그 공수처법에 보니까 그 관할 사건이 단순히 이제 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하는 사건을 무조건 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 음성 녹취 안에
때문에 네. 이동재와 한동훈 간의 통화가 어땠는지 등등 즉 이제 검언유착 사건에서 네.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김웅 씨가 그런 얘기를 네. 하죠. 김웅 의원이.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반드시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를 해야 되는 사건이고요. 검언유착 사건. 네, 검언유착 사건. 왜냐하면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작년 그 시기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1호 사건은 아마 그 사건이 되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네. 검언유착 사건을 무마하고 수사를 중단시키고자 발생했던 게 고발사주 사건이죠. 네, 고발사주와 그다음에 그 이후에 그것도 좌절이 되니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직권으로 자기 직권에 있는 절차를 통해서 이 사건을 위법하게 수사 방해 감찰했는지를 감찰방해 수사 방해가 1심 판결에서 다 사실 확인이 됐어요. 네. 한동훈 씨의 그 핸드폰이 압수수색된 당일날 갑자기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라. 네. 원래 부장들한테 다 넘겨주겠다고 수사권 넘겨주겠다고 했는데 전문 수사 자문단을 소집해라. 갑자기 당황하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게 1심 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네. 더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네. 소리 지르고 막 네. 경로했다, 역정을 냈다, 역정 이런 냈다, 대노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이런 표현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네. 그 판결문 읽으면서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네. 네, 눈으로만 읽어도 시끄러울 정도로 그때 굉장히 이 사건을 방해하고자 노력했구나. 네, 수사방해, 감찰방해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게 막 굉장히 막 음성 지원이 되는 듯한.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판결문 읽어보면서 음성 지원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자, 오늘은 조성은 대표와 함께요. 또 다른 고발 사주의 간접적인 정황이 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캡처 사진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고발 사주뿐만 아니라 검언유착, 그다음에 감찰방해, 수사방해까지를 포괄적으로 공수처에서 봐야 된다라고 네. 하는 네. 이야기까지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예,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경제입니다. 놓치면 안 될 경제 이슈 야무지게 챙겨주시는 한양대 경영학부 이창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사파. 주사파라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 얘기하는 그 주사파 말고요. 최근 대선 후보들이 주 4일째 이슈 띄우면서 나도 주사파예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론조사 이렇게 나온 거 보니까 네. 생각보다 네네네. 많은 분들이 나 주사파 할래 라고 예. 주 4일째 얘기를 해요. 근데 네. 이게 예. 야, 하면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그리고 이거 굉장히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또 아이고 그건 정규직들 배부른 소리지. 일자리도 없고 잔업특근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먹고 사는데 힘든 비정규직이나 불안정 고용층한테는 먼 나라 얘기 아니야? 등등등의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 4일째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금요일까지만 목요일까지만 나가는 거야? 이렇게 딱 직관적으로는 생각이 되는데요. 주 4일째 어떤 겁니까? 기본 개념이 어떤 겁니까? 기본 개념이야 주 5일에서 4일로 이제 줄어드는 건데요. 그게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 6일에서 5일 할 때는 이제 토요일 근무를 그랬죠. 접었잖아요. 예. 근데 이거야 지금 논의 시작이고. 근데 오늘 그냥 여담인데 제가 저 나름대로의 여론조사를 좀 해보니. 네네. 예. 수요일 날 쉬는 게 압도적으로 많던데. 중간에 하루 쉬고 가자. 그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약간 네. 여담인데 이것도 여론조사가 제가 보기에는 제 네. 체감 여론조사보다는 오히려 네. 좀 반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체감은 훨씬 더 높다. 체감 찬성이 훨씬 더 높으시더라고요. 주 4일째. 네네. 하여튼 그래서 조금 재밌었어요. 예. 예. 아니 그 전에 보니까 이건 이제 중간에 하루 쉬면 좋겠어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전에 이탈리아에서 법안 발의된 게 있었는데 네. 그 동네 굉장히 놀기 좋아하시는 분이잖아요. 네. 금요일 오후부터 노는데 네. 금요일 오전까지 한대요 원래 그쪽이 네. 대체로.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출근하기 너무 힘들다. 네. 월요일 날은 오후에 출근하자. 오전까지 좀 쉬고. 예. 이런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다. 이것도 주 4일제라면 주 4일제인데. 네네네. 지금 실제로 주 52시간제 근무도 좀 힘든 상황에서 이게 현실성 있는 얘기냐. 학교나 공공기관, 병원
약국 살만 문 열면 이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사는 거? 이런 걱정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가요? 근데 저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약간 예. 좀 빠른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예. 이제 방송도 준비할 겸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도 좀 찾아보고 그랬는데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네. 논의를 시작해도 될 만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대선까지 계속 정쟁으로 몇 개월을 보내느니 이런 의제를 잡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네.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국가들이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덴마크, 스웨덴, 스코틀랜드, 영국, 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4년 정도 실험을 해가지고 결과도 나왔고요. 아, 그거 궁금하네요. 근데 실험 결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재계에서 걱정하시는 게 굉장히 뭐 노동 시간이 줄어서 전반적인 생산성도 떨어지고 생산도 떨어지고 오히려 임금이 삭감될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다 보면 뭐 주 5일을 할 거를 4일을 근무를 하면 사람들을 더 고용을 창출해야 돼서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재밌는 거는 아이슬란드 실험에서 보면 평균 한 40시간 주당 일하다가요. 네. 요거 실험을 해보니까 원래대로 하면 하루에 8시간이잖아요. 예, 예. 그러면 40시간 일하면 32시간으로 줄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해보니까 실제로 근무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줄었어요. 아, 40시간에서 36시간 예. 정도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36시간으로 줄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어떤 생산량 그런 것들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 생산량은 예.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주일 5일 근무할 때 뭐든지 한 빵 100개 생산하다가 그럼 하루에 20개잖아요. 네. 그럼 4일로 해서 100개를 맞추려면 하루에 25개를 생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만큼의 생산성이 효율성이. 향상이 돼야 되는데 음. 이제 그런 효과들이 실제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가 왜 그러느냐 이제 그런 그렇지. 것들이 되게 네. 흥미로운 지점이고 네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에서 실제로 노동하시는 노동자분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하루를 들들여서 8시간을 노동 시간에서 완전히 빠지는 게 아니라 나머지 4일에 좀 더 집중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집중해서 일하고 조금 더 길게 일하네요. 보니까. 네, 조금 더 길게 40시간 주 5일에 40시간 일하다가 주 4일 하니까 36시간을 네. 일하니까 하루에 1.5시간씩 일을 더 했네요. 예, 조금 더 이제 집중적으로 일을 하셔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효율도 그럼 더 높아졌고. 네, 그래서 오히려. 생산성을 맞추신 거죠. 그러니까 오호.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논의를 진행을 하시려면 일단은 뭐 아이슬란드 같이 처음에 실험을 좀 해보고. 한 1, 2년 정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의 부작용들도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네. 네.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고 그러니까 약간 중장기 의제가 되는 건데 뭐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중장기 의제 이 중장기 의제지만 지금 논의를 하고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됐다. 사회경제적 분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네.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조사한 거 보면 지금 주사일제 이 통계가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사일제 도입한 곳이 벌써 27%래요. 미국이 예. 야 많다. 그럼 그 네 집 중에 한 군데 직장 네 군데 중에 한 군데 27%면 네. 넷 중에 하나 이상이 이미 주사일제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엔 기업이나 시장이 먼저 치고 나간 거거든요. 미국 자료를 보면.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보시면 뭐 IT 쪽에서 하고 있다는데. 예, 맞아요. 우리나라 이미 하고 있다는데 있던데 우리나라 하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저희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뭐 카카오 게임즈도 하고 있고요. 뭐 아, 그래요? 예, 제법 많아요. 뭐 SK 계열사 중에는 이미 예를 들면 격주사일제 뭐 이렇게 하고도 있고요. 예. 징검다리를 딱 놨네. 격주사일제니까. 저는 그래서 캠프들이 사실은 예. 우리나라 통계부터 먼저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나라 민간에서 지금 몇 %나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이거를 실용적으로 실사구시해서 접근해야 될 사안인데 네. 굉장히 이념적으로 오히려 접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재계는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수 야당도 이거를 아예 뭐 경제적으로 무지한 소리라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식으로 단칼에 자르셨던데 네네.
저는 그거는 좋은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주 5일제 도입했을 때 2002년에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때 경제 5단체에서 낸 광고 있거든요. 그거 요즘 많이 떠돌아요. 보시면 삶의 뭐 질 높이려다가 삶의 터전이 뭐 아작난다? 뭐 구호가 그래요. 굉장히 극렬했습니다. 단어 자체가. 근데 그거 돌이켜보면 굉장히 부정확한 예측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니까 그런 것들을 반복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과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정책을 가다듬고 실험을 시작해야 될 단계이지 과거의 이념적 잣대로 할 건 아니다. 근데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52시간, 주 52시간 이것도 사실은 52시간이 최대 52시간이라는 것이지 52시간을 권장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 52시간이 최대 52시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불안정 고용층이나 비정규직이나 이런 분들은 52시간도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또 홍준표 후보 같은 분은 내가 대통령 되면 주 52시간제를 5년간 유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즉 주 52시간도 아직 정착되지 않은 가운데 주 4일제로 넘어가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냐. 이건 어떻게 이걸 조절해 가야 됩니까? 주 4일제로 간다고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까서 제가 실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예를 들면 전 세계 국가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실험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주 4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찬성도 그렇고 반박도 그렇고 사실은 되게 헛다리 뜬구름 잡는 것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하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념 논쟁뿐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서 주 4일제의 부작용이 가장 클지는. 근데 그건 저는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단언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근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를 제안해 드리는 거예요. 스페인에서 지금 진보 정당이 주 4일제를 제안을 했는데 이걸 전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희망업체 한 200곳을 받아요. 근데 이 희망업체 200곳이면 제가 보기엔 이 중에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희망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산업이면.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은 그런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는 기업체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그러니까 정확하게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산업, 부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나는 산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그럼 되잖아요. 추산을 해볼 수가 있겠네. 주 4일제를 했을 때 정부가 부정적인 역할을 일어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쨌든 경제적으로 보전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망하지 않게. 그다음에 긍정적 효과가 나는 곳 같은 경우는 그래 하세요 하면 되는 거고 도와주면 되는 거고 응원해 주면 되는 거고. 그거 해보면 되겠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저희 OECD 국가 중에 지금 여전히 굉장히 길어요. 근로시간 1900시간 1년에 1900시간이 넘어가서 여전히 OECD 평균보다 한 200시간 더 일하고 있는데요. 맞아요. 연평균 우리 근로시간이 너무 길죠. 근데 전 여기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근로시간, 임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생각해 보시면 포인트는 하루를 쉬게 되면 그 8시간을 사람들이 다른 데 어디다 쓸까가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젊은 층은 자기 개발에 쓸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자기 개발에 쓴다는 건 운동을 하면 운동을 하는 건 건강한 생산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짜증 나면 생산성 떨어져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혼층은 사실은 제일 갈등이라는 게 그 육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8시간을 줄어드는 일시간이 육아로 얼마나 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알게 모르게 경제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육아 협조가 잘 되면 저희 맨날 걱정하는 게 저희 이제 인구 줄어든다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성들 노동시장 참여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꼭 짚어야 되는 건 사실은 이제 육아 문제, 그래서 이제 학교를 주 4일제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사실 요즘 미국에서 코로나 이후에 약간 육아 관련된 연구들이 뭘 많이 하냐면 이 도대체 아이폰 스크린 디바이스에 노출되는 게 애들한테 이게 좋으냐 나쁘냐. 근데 재밌는 건 아이폰에 노출이 많이 되면요.
비만이 돼요. 안 움직이니까 네. 계속 앉아서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건강 상태라는 거는 네. 그건 중장기적으로 경제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특히 그럼요, 어렸을 그럼요, 때. 예.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주사일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보여요. 네. 네. 자,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주사일제 정책적 논의를 하고 실험을 하고 외국의 사례나 한국의 사례나 이런 걸 가지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험해 볼 만하다라는 거고 주사일제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지점은 착목해야 될 지점은 노동하지 않는 8시간 줄어든 하루 놀게 되는 하루 이 하루를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네. 예, 이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에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순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예측까지 오늘 이창민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야, 저도 빨리 주사파 하랍니다. 예, 지금까지 이창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을 위한 정치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자리 옮겼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아카데미 교수님과 2달여간을 하고 나서 맛있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단골 손님들께 그래서 새로운 분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한상익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한상익입니다. 네. 자, 오늘 첫 시간 우리 단골 손님 여러분들께 여기는 우리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시청자들을. 그리고 저는 주인장이고요. 주인장이라고 부르면 되는 예, 거죠. 예. 오늘 첫 시간 뭐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글쎄요.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 손님들께서 시간이나 비용을 들여서 이 시간을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저는 뭐 출연료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어쨌든 돈을 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뭔가 좀 남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지식이든지 시각이든지 웃음이든지 하나 남겨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가지가 다 있으면 대단할 것 같은데 시각과 관점과 지식과 웃음까지 세 박자를. 자, 우리 한상익 교수님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제가 드리면은요. 한상익 교수님은 지금 교수로서 정치학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현실 정치의 현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현실 정치판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예. 여의도에서부터 국무총리실 뭐 이런 데까지 다 현실 정치를 이렇게 겪어내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이 정치적 메타포 즉 연설문 뭐 이런 거 메시지 이런 거에 굉장히 본인 논문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현실 정치와 현실에 발을 붙인 가운데서 우리 또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우리가 또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같이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 오늘 할 얘기는요. 이 연대 연합 대선에서 소위 이번 주 뭐 지난주 이렇게 쭉 해서 뭐 안철수, 김동연 그리고 심상정 후보, 허경영 후보도 있네요. 소위 양당을 제외하고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여러 제3 후보들이 대선에서 많이 출마를 했습니다. 항상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지금 맨날 2-3명 후보밖에 잘 못 봐서 그런 건데요. 네네. 보통 평균 한 5명, 6명? 대통령 선거 때마다 출마들을 합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보통 2-3분을 제외하고 참 묘한 게 항상 0.5%를 못 넘어요. 나머지 2-3분을 제외하면 0.5%를 못 넘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시력 측정 후보라고 하는데요. 시력 측정표에 0.1, 0.2, 0.5 죄송한 말씀입니다. 어쨌든 다 뜻을 갖고 출마를 하시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이렇게 3명씩 4명씩 5명씩 나온다는 얘기는 제3지대 후보 소위 양당 거대 양당 이외에 제3지대가 항상 국민들에게 존재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항상 존재한다. 왜 우리 국민들은 제1당 2당 외에 제3당 제3지대 후보에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가요? 그 배경. 우선 뭐 민주정치 얘기로 하면은 민주정치는 이제 가장 각양각색의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대변을 해야 되는데 당 2개로는 대변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당 2개로는 대변이 어렵다. 쉽지 않죠. 네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제 국가들은 대부분 양당이 경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선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 저 브라질이나 이런 나라는 뭐 수십 개 정당이 경쟁하니까 맞습니다. 그런 거 맞고 앞선 민주주의 국가는 대부분 2개 정당 또 2개 진영이 경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변하지 못하는 층들이 생겨납니다. 네. 아주 좀 진보적인 부분은 정의당 또는 뭐 민주노동당부터 네. 계시기도 하고 그리고 웃음을 주는 후보들도 계시잖아요. 뭐 허경영 후보님 같은 분들도 계시고. 네네. 그런데 이 특히 양당이 국민들에게 만족을 못 주는 경우에 이 제3당 후보들에 대한 요구가 좀 커집니다. 네. 자, 제3당 후보와 그래서 큰 정당 후보들이 연대 연합을 많이 했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DJP.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깨지긴 했지만 근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DJP식 공동정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현실로 넘어와서. 이거 가능할까요? 일단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된다는 과제도 있지만 저는 좀 재미있게 봤던 게 네. 가치동맹을 얘기를 했어요. 예, 가치동맹을 얘기를 했어요. 홍준표 후보가. 근데 홍준표 후보는 보수라고 하죠. 근데 뭐 우리 주인장께서 잘 배우셨겠지만 네. 에드먼드 버크에 의하면은 뭐 보수라는 거는 이념이나 가치라기보다 하나의 심리적 정향이죠. 예, 정향이나 태도라고들 하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다라고 하겠는데 네. 안철수 후보에게 무슨 가치가 있죠? 이 중도라는 것이 네. 그렇게 절대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용하고 좀 헷갈리는데 네네. 중용이란 건 현실 속에서 최선의 길을 찾아내는 게 중용이고 그렇죠. 중도는 양끝이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중간에서 좀 이렇게 말하면 죄송하지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가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중도에는 가치가 없다. 예, 그래서 가치 동맹이라는 말이 좀 재밌었죠. 근데 이게 뭐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돌려서 하신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안 후보에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봤는데 결국은 저 찾지는 못했고 뭐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게 가능할 거냐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네. 세력 동맹이 가능하냐? 그럼 세력 동맹이 되려면 그 세력 동맹으로 뭔가 성공을 한 이후에도 한쪽 세력이 다른 세력과 연합해서 좀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본인이 뭐 실리가 있든 명분이 있든 그래야. 예, 근데 DJP 같은 경우엔 네. 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DJ의 국민회의와 네. 자유민주연합이 합치면은 일당인 한나라당 4석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네, 얼마 차이 안 났어요. 나중에 이제 정계 개편을 좀 해서 예, 과반을 했었고 그래서 네. 정부를 운영할 수 있는 국회에 힘이 있었고요. 네네. 그리고 이 김종필 총리라는 사람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이 항상 시비 걸리던 그 용공 문제. 예. 빨갱이 아니냐? 빨갱이 아니냐. 이 문제가 유신 본당인 김종필 총리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없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 말하기 죄송하지만 네. 2석이잖아요. 3석? 2석? 3석? 2석인 걸로 알고 있는데 3석이에요. 3석. 3석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게 또 몇 석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국민의힘도 100석 남짓하고 네네. 둘이 합쳐봤자 과반이 안 된다. 예, 그 포크레인 자국에다 사판으로 떨어놓는 거예요. 이건 의미가 없죠. 세력연합의 의미는 없어요. 결국 이제 선거연합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세력연합의 의미는 없다. 네. 예. 그래서 선거에서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를 함으로써 합침으로써 표를 어느 정도 더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면 이제 안철수 후보랑은 이제 연합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치적인 선거에서의 선거공학적 이유 이외에 가치동맹, 세력동맹으로서의 의미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제 선거연합의 의미는 그게 이제 안철수 후보께서 그럼 표가 시너지가 돼야 되는 표가 확 올라가야 되는. 워낙 그동안 많이 까먹으셔서 10년 동안 까먹으셔서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봤더니 지난주 갤럽에서 8.9% 정도 나오셨어요. 예, 뭐 그 정도면은 사실은 이번에 박빙 선거가 될 거라고 하는데 뭐 지렛대로 사용할 만한 정도의 지지율 아닌가 싶기는 한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국민의당 지지율은 1%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 경향이 한 0.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투표 성향이 0.95 정도가 나와요. 아, 거의 투표를 하는데. 네, 거의 투표를 하는데 정당 지지자들. 정당 지지가 없이 그냥 후보만 지지하면은 이게 좀 낮아져요. 그러니까 지금 8%라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0.5로 낮아지면 4%에서 5% 정도의 지지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네네.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출마를 안 했을 때 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양쪽으로 이제 산술적으로 다 가진 않아요. 네네. 갈라집니다. 네, 그러겠죠. 갈라지지만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보수 반문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네. 한 2, 3% 정도의 이득은 있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제가 홍준표 후보 제안을 보고 좀 재밌었던 게 네. 시점입니다. 시점. 이게 바로 국민의힘 경선 시작할 때 그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네, 그랬죠. 이 얘기는 홍준표 후보가 봐라. 나는 이렇게 그 반문, 보수력을 다 통합해서 네.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사람이다. 네네. 라고 자기 지지층들, 이번에 투표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어필하려는 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쪽, 소위 보수 쪽 국민의힘하고 안철수 후보 쪽 봤으면 이쪽 또 이제 한번 봐야 될 텐데, 자, 김동연, 심상정, 이재명 후보와 소위 가치동맹 내지는 세력연합 아니면은 그 선거연합 이 세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김동연, 심상정, 이재명 이 셋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뭐 김동연 부총리는 네네. 안철수 후보보다도 좀 못하죠. 예, 지지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예.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아까 그 시청률 쪽에 좀 더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뒤로 가면. 시력표. 네, 근데 심상정 후보는 좀 다르죠. 네.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5% 정도의 강관 지지층을 가지고 있고 네. 이 지지층은 투표 성향이 굉장히 높아요. 네. 다른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보다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응집력이 강하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단일화 할 것이냐, 연대를 할 것이냐, 예. 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거든요. 그렇죠. 가치동맹, 세력동맹은 필요가 없겠네요. 필요 민주당 없어요. 입장에서는. 예, 지금 양쪽 다 세력동맹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치동맹 또는 선거연합 예, 둘 중에 하나네요. 예. 가치동맹이란 부분은 이미 그 많은 분들이 좀 민주당을 중도 진보 생각하시는데 민주당은 중도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유주의 정당. 자유주의 정당이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때에 따라서 보수적인 색채를 띌 수도 있고 그렇죠. 때에 따라 진보 색채를 띌 수 있는 겁니다. 즉 네네.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에요. 중도 진보건 뭐건 그렇게 볼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진보를 강하게 내세울 때 네. 이 가치동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소통하는 정책적 측면이 있지만 될 것인가 좀 가치에 있어서 동일성은 굉장히 옅다. 쉽지 않다. 정책적인 겹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자, 그럼 선거공학적으로 의미 있느냐가 남았습니다. 그게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예, 이게 그 제가 2012년에 논문을 한 편 썼는데 네. 그때 한번 쭉 보니까 네. 분명히 남는 게 있어요. 네. 민주당 쪽으로 대부분 이제 선거 단일화가 되니까 네. 남는 게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민노당이 한 7% 정도 나갈 때예요. 네. 그런데도 그 계산을 쭉 해보니까 단일화된 네. 하고 네. 단일화되지 않은 지역을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다. 예,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시거나 또는 저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개량 정당이라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또는 네네네. 민주당이 원래 민노당이나 정의당이 차지해야 될 진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으로 해서 네네. 진보 정당이 크지 못한다는 생각에 네네. 더 오히려 그러지 않은가. 단일화를 해도 실제 실익은 1%밖에 없다.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실제로 민주당 안 돼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7, 8% 최소한 5, 6%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단일화됐을 때 민주당의 표가 가는 거는 1% 정도밖에 실익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공학적 측면에서도 단일화 제안을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거다라는 예측.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예.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예. 그 그러니까 효과가 있겠죠. 예, 단일화라는 게 단순히 그 선거에서의 지지뿐만이 아니라 우선 단일화를 하면서 이벤트를 한번 하잖아요. 예, 붐업이 되는 거죠. 컨벤션 이 효과가 나오는 두 번째는 거죠. 있고 두 번째는 그 정당 지지자들한테 단일화도 되고 보니까 뭔가 이길 것 확신. 같네 하니까 투표의 의욕을 활활 좀 올리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 저렇다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자, 좀 남아요. 네. 확실히 좀 남습니다. 자, 오늘 가치 동맹이냐
세력 동맹이냐, 세력 재편이냐, 선거공학이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선거연합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한상익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가 서울비전 2030과 관련해서 시민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전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 서울 건강 온 시범사업 대상자 모집을 11월 1일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집 첫날 1차 목표인 1만 명이 모두 모집되었다고 하는데 아유 대단한 인기네요. 어떤 사업이기에 모집 하루 만에 1만 명을 완판할 수 있었는지 이정진 서울시 스마트 헬스케어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마트 헬스케어 팀장 이정진입니다. 네, 완판하셨네요. 어떤 사업이길래 하루 만에 완판됐습니까? 예. 저희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그 인구가 고령화되고 만성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인 남녀의 40% 이상이 3kg 이상의 체중 증가와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현상이 이제 일반 시민들의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형 스마트 헬스케어 온서울 건강온 사업은 IC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서울시가 시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사업입니다. 네네.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참여 시민에게 스마트 밴드를 건강활동 측정 도구로 활용하시도록 무상으로 대여해드리고요. 온서울 건강온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건강 측정 자료와 건강활동 기록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저희 헬스케어 매니저가 건강활동 실천을 상담하고 독려해드리고요. 또한 건강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건강원 포인트로 격려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입니다. 서울시가 서울 시민들에게 스마트 워치를 하나씩 네, 워치형도 있고 밴드형도 있습니다. 예, 스마트 워치로 건강 관리 해준다 이런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이 온서울 건강원 이게 이제 사업 브랜드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온서울 건강원은 모든 서울 시민이 함께한다는 뜻의 온서울이고요. 그리고 온택트 건강관리 상징하는 온라인의 온의 건강을 오늘 결합한 사업 브랜드인데요. 지금 현재는 첫 시범 사업이어서 만 19세에서 64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점차 참여 대상을 확대해서 2030년도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전 시민이 온서울 건강원을 통해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건강도시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걸 나타내는 브랜드로 마련하였습니다. 네네. 아까 건강활동의 지속적인 참여를 건강원 포인트로 격려한다. 이거 네. 상 주신다는 거네요. 이거 어떻게 획득하고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네, 건강원 포인트는 건강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참여하시도록 참여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기 또는 운동 모드를 만들고 200kcal 이상 소모했을 경우에는 100포인트, 그다음에 식단 기록 1일 50포인트, 그다음에 내가 선정한 건강 목표 달성에 3,000포인트 이렇게 참여 정도, 그다음에 노력 정도에 따라서 포인트를 저희가 부여해드리고요. 네. 적립한 포인트는 제로페이의 건강원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약국, 체육시설 이런 건강 관련된 업종이나 서울시의 공공서비스 시설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벌써 하루 만에 완판했다는데요. 네. 다 끝난 겁니까 이제? 더 신청 못 해요? 네, 아니요. 저희 올해 총 5만 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언제 다시 판매합니까? 네. 11월 22일 날 2차 모집을 다시 할 거고요. 네네. 저희 너무 감사하게도 첫날 1만 명이 일단 저희 목표였었는데 마감이 됐고, 저희 첫 사업이니까 1차 모집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스템, 그다음에 건강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을 계속하면서 개선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22일 날 좀 더 좀 개선된 모습으로 다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총 5만 명 목표로 모집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몇 차례 11월 20일 이후에도 2차, 3차 모집이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걸 좀 기대해보면. 네네. 2차는 12월, 그다음에 마지막 3차 12월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한 2만 명씩 모으시겠네. 그러면 이번에는 1만 명이었지만. 네. 자, 마지막으로요. 온서울 건강원에 대해서 시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희 사업
기존의 그 전통적인 대면 방식으로는 보건 서비스에 다수의 시민들이 그 서비스를 받기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네. 특히 그 사회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층 같은 경우는 보건의료기관 방문이 어렵잖아요. 네. 건강 관리에 무지 소홀할 수 있는 계층이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디지털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이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서울 시민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을 접목한 온서울 네. 건강원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상익 교수께서 언급하신 여론조사 결과는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 대상으로 지난 19일에서 20일 조사한 대선 사자 가상구도 결과입니다.